어머니, 준호, 바람난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공기가 멈췄다. 며느리 서연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명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뭐라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믿음, 부정,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매일 밤 8시 준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나갔다 올게. 기원 잠깐 들렀다 올게. 퇴직하고 나서 시작된 습관이었다. 처음엔 서연도 별 생각이 없었다. 30년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그 세월 앞에서 너무 가벼웠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였다. 그날도 새벽이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준호의 몸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다. 달콤했다. 그리고 기묘하게 역겨웠다. 여자 향수였다. 서연은 그날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니겠지.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다. 하지만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후로였다.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이틀에 한 번,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다. 새벽 2시, 어느 날은 4시, 심지어 해가 뜬 뒤에 들어온 적도 있었다. 오늘 서연은 일부러 잠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비빅 도어록이 열렸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숨이 끊겼다. 준호가 들어왔다. 그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다. 짙은 장미향.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데 오늘따라 더 독했다. 마치 일부러 들키라는 듯이 준호는 서연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정말 아주 잠깐. 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당황, 그리고 피하려는 기색. 안 자고 있었어? 목소리가 어색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읽히는 사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낯설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기원해서 밤샘 바둑 좀 뒀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현관, 준호가 벗어둔 셔츠가 보였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셔츠를 집어들고 코를 가까이 댔다. 순간 숨이 막혔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붉은 얼룩, 작지만 분명한 자국, 립스틱, 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진짜구나. 그 생각이 너무 조용하게 스며들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망함이었다. 30년이었다. 가난도 견뎠고 아이 키우느라 자신의 꿈도 접었다. 예쁘게 꾸며볼 시간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 냄새는, 이 자국은 그때였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서연은 황급히 셔츠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으로 걸어갔다. 쌀을 씻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쌀알이 자꾸 흘러내렸다. 수돗물 소리 사이로 작게 울음이 섞였다. 잠시 후 준호가 나왔다.
서연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피곤해. 먼저 잘게.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날 아침 서연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끊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잠깐의 침묵. 그리고 준호 바람난 것 같아요. 명자는 처음엔 웃었다.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있니? 걔가 어떤 앤데. 하지만 서연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삼키자 그제야 표정이 굳었다. 증거 있어? 짧고 단단한 질문.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어요. 그날 오후 명자가 집으로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에서 셔츠를 꺼냈다. 코를 가까이 댔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깊게 명자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눈빛이 변했다. 완전히. 이 자식? 낮게 이를 갈듯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말없이 베란다로 향했다. 잠시 후 손에 들려 나온 건 낡은 몽둥이였다. 어머니?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명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눈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날 밤 8시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다녀올게.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담담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이상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명자가 벌떡 일어났다. 가자.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띵!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서연은 자신의 표정을 보고 놀랐다. 창백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1층 문이 열리자마자 둘은 동시에 밖을 살폈다. 준호는 이미 아파트 입구를 벗어나고 있었다. 빠른 걸음. 평소보다 확실히 빨랐다. 저기야. 명자가 낮게 말했다. 준호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문이 열리고 그가 올라탔다. 택시 잡아. 명자가 거의 속삭이듯 외쳤다. 다행히 바로 뒤에서 빈 택시가 다가왔다. 서연이 손을 들었다. 급하게 올라탔다. 앞에 가는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거울로 둘을 힐끗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밤거리의 불빛이 창문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심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여자가 맞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서 명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 어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그럼 이 냄새는 뭐냐? 짧고 단호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잠시 후 앞서 가던 택시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저 차 맞죠? 기사님이 물었다. 네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택시는 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 익숙했다. 유흥가였다. 술집, 노래방, 간판이 빼곡했다. 붉은 조명, 시끄러운 음악 소리, 문이 열릴 때마다 웃음소리와 고함이 섞여 흘러나왔다. 서연의 속이 뒤틀렸다. 역시 명자가 이를 꽉 물었다. 손에 쥔 몽둥이가 더 꽉 잡혔다. 앞에 택시가 멈췄다. 준호가 내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준호는 술집 쪽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다. 골목 안쪽, 불빛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이 작게 소리를 냈다. 명자도 눈을 좁혔다. 준호는 익숙한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걸었다. 점점 더 어두운 골목, 유흥가의 소음이 멀어졌다. 대신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왜 저기로 가? 마침내 준호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다.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불빛도 희미했다. 유흥가 한복판인데 이상하게 그 건물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준호가 주변을 한번 살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철컥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여기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다. 명자도 말이 없었다. 손에 쥔 몽둥이의 힘이 조금 풀렸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여자가 있는 곳 맞아?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가자. 명자가 먼저 움직였다. 천천히 건물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섰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목소리. 하지만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울음소리였다.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 명자도 굳어버렸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건 여러 사람이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그 한마디.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굳었다. 뭐야 이거. 머릿속이 완전히 뒤집혔다. 바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건 대체 뭐지? 명자가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눈이 멈췄다. 그 안에는 여자가 없었다. 대신 낡은 방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연령도 제각각 20대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부터 허리가 굽은 노인까지, 그리고 모두가 울고 있었다. 조용히 흐느끼는 사람, 소리를 참고 어깨를 떨고 있는 사람,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까지.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그때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더 무너졌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에 방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준호가 있었다. 준호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끝까지 같이 있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서연은 숨 쉬는 것도 잊었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아, 그 한마디, 그 안에는 당황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들킨 사람이 조용한 놀람. 여기가 어디야? 서연의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남편분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이분 우리한테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이어 말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가족 잃은 사람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서연의 귀가 먹먹해졌다. 여긴 유가족 모임이에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유가족.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준호 씨는 이번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말했다.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준호에게 돌아갔다. 거의 매일 와요. 매일? 서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네, 매일이요. 노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마지막까지 남아요. 사람들 손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혼자 있는 사람들 못 두고 가요. 서연의 머릿속이 완전히 멈췄다. 그럼 그 향수는, 그 늦은 귀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였다. 방 안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어린 여자아이였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준호가 그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왜 지우야? 엄마 냄새 이제 안 나. 그 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엄마 옷 다 버렸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나.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서 무서워. 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뿌리는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 향수.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냄새, 그 달콤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았던 향기. 그건 준호의 것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이 냄새였다. 서연의 다리가 힘을 잃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명자도 뒤에서 서 있었다. 몽둥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툭!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명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너.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뭐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나 여기서 사람들 지켜요. 서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지켜요? 겨우 입을 열었다.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말 안 하려고 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괜히 당신까지 힘들어질까봐. 그 말이 더 깊게 박혔다. 나 혼자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명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혼자?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다. 이게 혼자 할 일이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명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8년 전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비 오는 날 서연의 심장이 굳었다. 지하차도. 그 순간 명자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날 입술이 떨렸다. 기억이 밀려 올라왔다. 쏟아지는 비, 미끄러지는 차,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뒤집힌 차량. 그 사고. 서연이 작게 말했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뉴스에도 나왔던 대형 연쇄 사고. 수십 대 차량이 엉켜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 제일 먼저 도착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운전하다가 바로 앞에서 터졌거든.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안에서 못 나오고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 말이 공간을 짓눌렀다. 서연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 그때 준호의 손이 떨렸다. 아무것도 못했어. 정적이 내려앉았다. 불은 번지고 연기는 차오르고. 근데 말이 끊겼다. 준호가 눈을 감았다. 나 뒤돌았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너졌다. 명자의 숨이 막혔다. 무서워서. 서연이 입을 막았다. 살고 싶어서.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포장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었다. 그날 이후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계속 들려. 그 사람들 목소리가. 방 안에 몇몇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준호가 주변을 천천히 바라봤다. 여기 왔어. 처음엔 그냥 한 번이었는데 못 떠나겠더라. 서연의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 나처럼 못 떠난 사람들이야. 그 말이 깊게 남았다. 그래서 준호는 아이를 바라봤다. 한 명이라도 덜 무섭게 해주고 싶었어. 서연은 더 버티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왜 말 안 했어?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왜 혼자 그걸 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명자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미친놈.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화가 없었다. 왜 혼자 짊어져? 명자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의심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남았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자리 잡았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향수 냄새가 누군가의 외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었다는 걸.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준호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근데 서연의 심장이 다시 조여들었다. 그날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한 사람 끝까지 손잡고 있었어. 정적이 흘렀다. 그 사람이
말이 멈췄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을 바라보던 준호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한 번 삼켰다. 그리고 겨우 말했다. 그 사람이. 숨이 막힌 듯 멈췄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온 것처럼 뛰었다. 시간이 늘어진 것 같았다. 우리. 그 단어 하나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딸이야.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통째로 꺼진 것처럼 고요해졌다. 서연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고개가 아주 조금씩 흔들렸다. 아니야. 입 밖으로 나온 건 부정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목소리가 무너졌다. 그날 우리의 병원에 있었잖아. 손이 떨렸다. 기억이 뒤엉켰다. 그날은 딸이 집에 없었던 날이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었다. 그리고 비가 왔었다. 많이. 연락이 안 됐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그래서 찾으러 나갔어. 서연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 길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지하차도였어. 서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차들 사이에서 계속 찾았어. 목소리가 부서졌다. 이름 부르면서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손을 잡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차 안에서 불이 번지는데도 놓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 심장을 찢었다. 아빠라고 했어. 서연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가 완전히 풀렸다. 나보고 아빠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근데 숨이 끊어질 것처럼 떨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못 꺼냈어. 정적? 손을 잡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도 못 꺼냈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울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소리를 내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서연은 바닥을 짚은 채 숨을 헐떡였다. 눈물과 숨이 엉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준호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손 놓은 적 없어. 서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여기 오는 이유도 그거 하나야. 그날 놓은 손 대신 지금은 안 놓으려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사람이라도 혼자 안 두려고. 서연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저 울었다. 무너진 채로. 모든 걸 이제야 이해한 사람처럼. 명자도 벽을 짚고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그럼 그 향수는? 서연이 겨우 말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애가 쓰던 거야. 눈이 감겼다. 냄새라도 남기고 싶어서, 기억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서연의 눈물이 더 쏟아졌다. 그 향이 누군가의 외도가 아니라 딸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다가왔다. 미안해. 서연이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몰라서. 의심해서.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짧은 한마디였다. 말 안 한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서연을 향해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여전히 그날처럼 놓지 못한 손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서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울음이었다. 미안함과 뒤늦은 이해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섞인 울음이었다. 방 안의 사람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함께 붙잡고 있으면 조금은 덜 아프다는 것도. 그리고 준호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그곳에 갈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의심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끝까지 믿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야, 과부가 밥상에 먼저 앉아!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던 손이 그대로 멈췄다. 식탁 위에 있던 따뜻한 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추석 아침이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 바닥이 발에 닿았다. 가스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고 전 부칠 준비를 했다. 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아직 어두운 집안에 퍼졌다. 나물 5가지, 전 6종류, 탕, 찌개, 밥, 제사상까지. 혼자서 20년째였다. 손등이 몇 번이나 기름에 데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일을 이어갔다. 멈출 수 없었다. 아침 8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내려왔다. 밥 됐어? 시어머니 정말자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방금 됐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20년 동안. 둘째 동서 박지연은 9시에 내려왔다.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더니 말했다. 언니, 나 밥 줘. 나는 조용히 밥을 퍼서 건넸다. 그녀는 밥을 받아들고 거실로 가 TV를 켰다. 반찬도 좀 가져다 줘. 나는 3번을 왔다 갔다 하며 반찬을 날랐다. 셋째 동서 최유리는 10시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었다. 언니, 나 아침 먹고 왔어.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다. 이미 다 먹고 왔다고? 과일 좀 먹어. 언니가 깎아줘. 나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았다. 내 이름은 김서연. 22에 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은 42. 남편 없이 여전히 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남편 이준호. 그가 떠난 건 5년 전이었다. 여보, 미안해.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하지 마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떠나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될지. 2년 동안 병간호를 했다. 항암, 수술, 회복.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텼다. 그동안 병원에 온 사람은 손에 꼽았다. 시어머니는 거의 오지 않았다. 병원 냄새 맡으면 머리 아파. 동서들은 더했다. 언니, 애들 때문에 바빠서. 결국 마지막까지 옆에 있던 건 나와 시아버지 이태식이었다. 그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아들을 바라보던 사람.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며느리 고생 많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그게 2년 동안 들은 유일한 위로였다. 남편이 떠난 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어디 갈 거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과부됐으면 친정 가야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때 며느리는 여기 있어. 시아버지였다. 짧고 단호한 말. 그 덕분에 나는 쫓겨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더 심해졌다. 과부 주제에 밥값이나 해. 놀고 먹으려고 남았어? 갈 데도 없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일했다. 더 참고 더 버텼다. 매일 아침 나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따뜻한 밥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정리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전부였다. 추석 전날 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부엌에 서 있었다. 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손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그때 아직 안 잤어?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 손을 봤다. 손 괜찮아? 나는 급히 뒤로 숨겼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년 동안 봤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려? 그는 짧게 말했다. 다.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오더니 낮게 말했다. 내일 끝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끝낸다고? 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추석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나는 부엌에서 뛰어다녔고 그들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커피 좀 타줘. 물 좀 가져와. 숟가락 없어. 나는 계속 움직였다. 밥 한 숟갈도 못 먹은 채. 그리고 저녁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아,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과부가 밥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공기가 멈췄다. 설거지나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만해.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낮고 단단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시아버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나왔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20년 동안 다 봤다. 봉투가 식탁 위에 떨어졌다. 툭! 이제 끝내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의 20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게 뭔지 알아? 시아버지 이태식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다. 낡고 빳빳한 종이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기록한 거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굳었다. 기록이요? 둘째 동서 박지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버님 무슨 기록을. 앉아. 짧은 한마디. 그녀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읽는다. 종이가 한 장 넘어갔다. 사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2006년 추석.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첫째 며느리 김서연. 새벽 4시 기상. 전 나물 탕 전담. 내 이름이 나왔다. 같은 날. 둘째 며느리 박지현. 오전 11시 기상. TV 시청. 일 없음.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셋째 며느리 최유리. 오후 도착. 식사 후 낮잠. 유리가 고개를 떨궜다. 이게 뭐야? 지연이 중얼거렸다. 다음. 종이가 또 넘어갔다. 2010년 설날. 첫째 며느리 김서연. 제사 음식 준비 및 설거지 3시간. 손이 떨렸다.
둘째 며느리 박지현. 손목 통증 이후로 불참. 같은 날 백화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아버님.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앉아. 이번엔 더 낫고 더 단단했다. 지연이 다시 앉았다. 셋째 며느리 최유리. 허리 통증 이후로 불참. 종이가 다시 넘어갔다. 같은 날 SNS 게시물. 친구들이랑 카페 데이트. 유리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그건 다음. 그는 멈추지 않았다. 2017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첫째 아들 이준호. 위암 투병 중. 남편 이름이었다. 첫째 며느리 김서연. 병간호 지속. 명절 음식 준비 병행. 눈물이 고였다. 둘째, 셋째 아들 부부. 병문안 각 1회 미만. 시어머니 정말자. 병문안 2회. 체류 시간 30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거짓말 아니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다 기록해놨다. 정적? 그리고 장례식 날. 내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넌 이제 어디 갈 거야? 과부 됐으면 친정 가야지. 그 말이 그대로 다시 재생됐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내가 안 막았으면 이 며느리는 쫓겨났어.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왜 안 쫓아냈는지 알아? 시아버지가 물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 말이 방안을 찢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님, 저희가 언제? 둘째 아들이 말을 꺼냈다. 너는 오늘 뭐라고 했지? 시아버지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팔자가 새서 오빠가 먼저 간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말, 오늘 부엌에서 들었던 말이었다. 다 들었다. 시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꺼낸 것, 작은 녹음기였다. 이건 3년치다. 녹음기요? 그래. 버튼이 눌렸다. 지직. 그리고 과부 주제에 밥값이나 해라.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나는 몸이 굳었다. 놀고 먹을 거야? 다음. 언니는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지연이었다. 언니가 하면 되지. 유리 목소리. 웃음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팔자가 새서 남편 잡아먹은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까지. 녹음이 멈췄다. 완전한 침묵.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알겠냐? 시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왜 오늘까지 기다렸는지.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다시 봉투 안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더 두꺼웠다. 이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내 재산 목록이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종이로 쏠렸다. 재산이요? 둘째 아들이 중얼거렸다. 시골 땅이랑 이 집 그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리고 망한 줄 알았지? 모두가 멈췄다. 망한 척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업 접은 게 아니라 정리한 거다. 그는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쳤다. 강남 빌딩 2채. 뭐요? 경기도 토지 3,000평? 숨이 막혔다. 그리고 마지막 장. 현금 포함 총 자산. 그가 천천히 말했다. 300억. 그 순간 식탁이 폭발했다. 300억이요? 둘째 아들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지금 농담이죠?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시아버지 이태식은 그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농담 아니다. 짧고 확실한 한마디.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아버지, 그럼 그 재산이다. 셋째 아들 이준석이 말을 꺼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무관심하던 눈이 아니었다. 탐욕. 그 감정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둘째 동서 박지연이 빠르게 말을 붙였다.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저희도 다 가족인데. 말끝이 흐려졌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그때 조용히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공기를 눌렀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서였다. 두툼한 종이, 공증 도장이 찍힌. 이건 유언장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유언장이요? 시어머니 정말 작아.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멀쩡하다.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 써놨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읽는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 이태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첫째, 잠깐의 정적. 강남 소재 빌딩 2채. 숨이 멎는 느낌.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네. 내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왔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둘째,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경기도 토지 3,000평.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말도 안 돼. 셋째, 예금 50억 원.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손이 떨렸다. 넷째, 마지막. 기타 현금 자산 전부.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정적? 완전한 정적.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잠깐만요. 이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저희는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식들인데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있다. 순간 희망이 번졌다. 다섯째, 배우자 정말자에게 본주택 거주권만 인정한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소유권은 없다. 여섯째, 둘째 아들 이도현, 셋째 아들 이준석, 딸 이수경에게 숨을 삼키는 소리. 각각 100만 원씩 상속한다. 뭐요? 시간이 멈췄다. 100만 원? 이준석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300억 중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한마디. 효도한 값이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자식들 놔두고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제정신 아니야. 정신 멀쩡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또렷하다. 이건 인정 못해요. 박지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소송할 거예요. 해라. 너무 쉽게 나온 대답이었다. 모두가 멈췄다. 변호사 선임해 놨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공증도 받았고 녹음 파일도 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소송하면. 잠깐 멈췄다. 너희들 한 짓 전부 공개된다. 숨막히는 정적. 언론에도 넘길 수 있고 인터넷에도 올릴 수 있다. 누군가 침을 삼켰다. 제목도 좋지. 그가 낮게 웃었다. 며느리 20년 착취한 가족.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완전히.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건 내 거다. 눈물이 터졌다. 20년 갑시다. 그 순간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보상이라는 걸 받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정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중얼거렸다. 둘째 동서 박지연은 입을 막고 울고 있었고 셋째 동서 최유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금 전까지 가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엄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 이준서였다. 무슨 일이야?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실을 둘러봤다. 왜 다들 이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준서에게 다가갔다. 준서야, 내 할아버지, 내 엄마 고생한 거 알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거, 혼자 다 하는 거 다 알아요.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아무 말 안 했어? 시아버지가 물었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참으라고 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조금만 참자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준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 준서가 울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다. 이제 이 집에서 내 엄마 고생은 끝이다. 그날 밤 나는 시아버지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버님, 목이 메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한참의 침묵. 그리고 나도 참았거든.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50년. 그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너 시어머니한테 눌려서 살았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업해서 돈 벌어도 내 뜻대로 쓴 적 없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근데 너를 보니까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나갔더라. 눈물이 떨어졌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 인생 다 지나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된다 싶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못한 거 너라도 하게 해줘야겠다.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다. 아버님,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짧은 말.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한 달 뒤 나는 짐을 쌌다. 엄마 진짜 나가는 거야? 준서가 물었다. 응. 나는 웃었다. 우리 이제 따로 살자. 그날 나는 20년 살던 집을 나왔다. 새 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햇살이 들어왔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편하게 숨 쉬는 게. 엄마. 준서가 나를 바라봤다. 요즘 웃는다. 나는 멈칫했다. 그래. 응. 그는 웃었다. 옛날엔 잘 안 웃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22부터 42까지 20년 내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작게 중얼거렸다. 그 후 1년. 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이름은 서연의 밥상. 20년 동안 만든 음식이 처음으로 내 것이 됐다.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집밥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울렸다. 예전에는 맛없다. 정성이 없다. 그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또 올게요. 그 한마디가 나를 웃게 했다.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오늘 뭐가 맛있어? 갈비탕이요. 그거지. 그가 웃었다. 요즘 얼굴 좋다. 나는 웃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버틴 거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추석이 다시 왔다. 1년 후. 이번에 올 수 있어?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갈게요. 그 집에 다시 들어섰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언니 왔어? 박지연이 먼저 일어났다. 이번엔 같이 준비하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래. 그때 서연이는 앉아. 시아버지였다. 오늘은 손님이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부엌에서는 동서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전 어떻게 붙여? 몰라, 너 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조금은 씁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참았던 20년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서연이라면 20년을 참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떠났을까요? 그리고 이태식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쯤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참고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강렬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